김연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김윤경입니다. 금융당국 참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3월 말까지 금융사들이 전화로 영업하는 텔레마케팅을 전면 금지하겠다 이렇게 했다가 오늘 갑자기 한 달만 금지를 하고 3월부터는 허용한다라고 방침을 바꿨습니다. 6만 명에 달하는 텔레마케터들만 일자리를 빼앗기게 생겼다. 심지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위배된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니까 또 이렇게 바꾼 것 같은데요. 한 달만 금지하는 건 또 뭡니까? 전화 영업 2달 금지한다고 해서 합법적으로 정보를 취득해서 전화 영업을 하는 것이랑 또 불법 영업을 하는 것을 가리기도 사실 어렵지 않나요? 그리고 제 경우에는 연휴 기간 동안 대출 관련 문자는 안 받았는데 대신에 많이 온 것이 있습니다. 도박, 카지노 이런 문자들이 많이 오던데 내 정보는 샜다 이런 걸 알려주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텔레마케팅 전면 금지라는 조치가 처음부터 탁상 행정이었다 이런 지적을 받는 것이겠죠. 2달 말고 한 달만 금지한다고요? 괜히 칼 뽑았다가 무색하니까 무라도 베는 건가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2부에서는 스마트폰 보안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서 유명 해커 한 분을 저희가 섭외를 했고요. 3부 경제 핫이슈에서는 오늘 상당히 요동쳤던 글로벌 금융시장.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은데요. 핵심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 증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PB팀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치 못하지만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곽상준입니다. 안녕치 못하시죠? 네, 그렇죠. 시장이 왜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일단 수급 상황이 제일 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지난주에 있었던 흐름들인데 아시아 퍼시픽 쪽의 펀드,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펀드들이 유출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이머징 마켓 펀드 주간 단위로 약 47억 달러가 유출이 되었는데요. 이 규모가 2002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펀드 유출 흐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몇 가지 원인이 한꺼번에 겹친 건데요. 네. 이제 테이퍼링, 그러니까 양적 완화 축소가 본격화됐고 이번 1월 달에도 추가가 되었다라는 점. 그리고 또 그 부분으로 인해서 아르헨티나를 비롯해서 신흥국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다라는 점들이 신흥국 투자 매력을 상당히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미국 국채 금리가 상당히 떨어졌거든요. 네. 즉 국채 가격이 올랐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또 하나는 또 금값도 올랐다는 얘기, 올랐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좀 꺼려하고 안전자산으로 투자의 흐름들이 좀 방향을 돌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사실 작년도부터 이야기 나왔던 그레이트 로테이션,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서부터 투자자산 쪽으로의 자금 이동을 이야기했는데 왜 갑자기 순식간에 이러느냐.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위기 요인들이 노출되니까 투자자들이 좀 불안한 것이고요. 보다 불안한 신흥국 시장에서 먼저 조금 발을 빼는 것이고, 또 하나 신흥국 시장에서만 발을 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한머니들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상당히 가격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구리, 아이언, 이런 쪽에 비금속 광물 쪽의 가격도 상당히 떨어지고 있고, 비철금속이죠, 죄송합니다. 예? 비철금속도 떨어지고 있고, 또 BDI라고 해운 운임이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아, 그런가요? 예. 그렇게 한머니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쪽으로 자금이 굉장히 빠르게 유출되면서 한국도 영향을 좀 크게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는데 오늘 그런 흐름들이 전적으로 보였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무려 약 7천억에 가까운 6,600억의 선물 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들어와서는 가장 큰 매도 흐름이고요. 올해 들어와서도 외국인들의 매도가 거의 3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흐름들이 올해 들어와서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것은 앞서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펀드가 청산되는 또는 펀드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 흐름이 언제쯤 끝날 것이냐 하는 것인데요. 지금은 소위 말하는 기초체력, 그러니까 펀더멘탈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체력으로 따지면 많이 얻어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수급 흐름에서 놀랬어. 이제는 더 이상 투자 안 해야 되겠어. 이렇게 투자자들이 생각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안심이 될 때까지는 이 분위기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가
거의 중세 시대더라고요. 1886 이때까지 떨어졌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지금, 1900 바로 깨졌고요. 33포인트가 빠져서 1886.85포인트까지 밀렸습니다. 그래서 1차 지지선이 한 1850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곽 팀장님도 지금 거기까지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설정했던 지지라인 다 깨졌고요. 네. 그리고 뭐 이 투자자분들하고 또 그 청취자분들한테 굉장히 저희 증권사 직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2014년 들어오면서 정말 장밋빛 전망 많이 했거든요. 네. 2300, 400, 500 뭐 이렇게 높은 지수대 흐름들을 예상했는데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지금 그것들을 꺾고 이제 더 빠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린 게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일단 그 국내 증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 장부 가치라고 표현하는 것이 있죠. 청산했을 때 어느 정도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코스피 지수로 환산했을 때 이것도 이제 굉장히 유동적이긴 합니다만 한 1800에서 1850 이런 정도 사이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1800에서 1850 정도요? 예. 네네네. 그런 정도쯤에 한국의 장부 가치. 그리고 이건 뭐 장부 가치라는 것은 계속 돈을 얼마나 버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서 정확하게 측정은 안 됩니다만 대략 그런 정도쯤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주 큰 위기가 아니면 그 밑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리만 사태라든가 IMF 사태라든가 이런 사태일 때만 1 미만으로 쑥 내려가는 현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상황들을 그런 상황과 견주어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좋죠. 지금 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느냐? 세계 경기가 무너지느냐? 그건 아닙니다. 미국 경기 굉장히 좋은 흐름이고요. 그러니까 테이퍼링 하는 거고 유럽 경기는 뭐 미국 경기에 비해서는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지만 위기 요인들을 해소하고 있고 또 디플레 위험 때문에 유럽 중앙은행에서 계속 돈을 풀고자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문제가 심각하게 이루어지는 건 아닌데 지금 신흥국은 좀 차별당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진국 상황들이 워낙 좋으니까 선진국 대비 신흥국이 별로 좋지를 못한 거죠. 근데 신흥국도 이제 펀더멘털이 안 좋은 곳들이 지금 많이 흔들렸고요. 네네. 선진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뉴욕 시장이 많이 떨어졌던 게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상당히 좀 더디게 나왔고 중국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G2 우려 혹은 뭐 선진국까지도 펀더멘털이 흔들리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다시 또 제기되고 있잖아요. 네네. 일단 미국 같은 경우 체크해보면 날씨가 너무 추웠습니다. 예, 날씨가 너무 추웠던 날씨 것이 영향. 네,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단기 영향을 크게 미쳤고요. 미국의 통계치 나오는 걸 보면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그럴까 하는데 정말 그런 현상, 날씨가 춥다고 지표가 떨어지는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영향을 받았던 것이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상황 가운데 더 찬물을 쏟아부은 현상, 뭐 이런 정도로 볼 수 있겠고요. 일시적인 걸로 보시는군요. 네, 1월달, 2월달 나오면 상황은 조금 회복될 것이다. 전년 흐름들을, 이전 흐름들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중국은 조금 다릅니다. 중국은 계속 좀 어렵고요. 최근에 앞서 말씀드렸던 비철금속 가격이라든가 원자재 가격들이 떨어지는 이유는 바로 중국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는데 수요가 많이 좀 줄어들고 있고요. 그렇죠? 네, 중국은 워낙 정책이 중요한 나라라서 어느 정도의 정책을 펼칠 것이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중국은 조금 침체된 상황 가운데 옆으로 유지되어지는 그런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 시장에서 모멘텀이라고 하는 뭐 어떤 촉매, 상승 촉매를 찾기는 조금 지금은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영향은 분명히 지금 신흥국들이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흥국이 선진국 대비 안 좋은 가장 중심에는 중국 시장이 회복이 원활하게 잘 안 되고 약간 침체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간략하게 그러면은 내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지금 실제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이 이제 매도의 클라이막스냐 아니냐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관건인데. 네네. 근데 심리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렇게 매도의 클라이막스 때 가장 주식을 팔고 싶고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현금화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내가 가장 현금화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커진다고 느껴졌을 때는 굳게 참고 견디시는 것이 나중에 돌아보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장 타이밍, 그러니까 타이밍을 맞춰서 매매를 하시는
그런 흐름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초과 수익을 내는데 훨씬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네. 투자의 그런 그 역사로 기록이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힘들 때 조금 참으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힘들 때는 좀 길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조언인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렇습니다. 내일 장세 또 어떨지 궁금한데 하여튼 좀 두고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PB팀장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프닝에도 얘기를 했는데 텔레마케팅 3월부터 영업을 다시 한다고 하죠? 네. 결국 저는 이렇게 될 걸로 봤습니다. 네, 저도요. 이게 애초에 워낙 좀 무리한 정책이었기 때문에 결국 금융위원회하고 금융감독원이 이 대책을 내놓은 지 한 2주 만에 결국 이제 100기를 드는 그런 모습이 돼버렸습니다. 원래 지난번 이제 카드 유출 사고가 나와가지고 카드 정보 유출 사고 이후에 정부가 카드사 또 보험사들의 텔레마케팅 영업을 3월 말까지 전면 중단을 시켰죠. 네. 어떤 불법적으로 확보된 또는 빼돌려진 정보가 마케팅에 활용될 소지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그걸 이제 틀어막은 건데요. 근데 애초부터 이 텔레마케팅이라는 게 사실 보험사하고 카드사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영업 네. 채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만 한 6만 명 되고 제가 이 시간 통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분들은 정규 직원들이 아니라 텔레마케팅을 통해서 올린 실적을 베이스로 급여를 받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영업을 중단해버리면 이분들은 뭐 당장 생계 문제 또 고용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커졌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금융위원회가 3월 말까지 하려던 거를 2월 말까지만 하기로. 네. 그러니까 이달 말까지만 텔레마케팅 영업 중단을 하기로 한 겁니다. 일단 보험사 같은 경우는 10일부터 당장 허용이 됩니다. 네. 당장 허용이 되고요. 카드사들은 아마 3월 초부터 재개가 될 것 같은데 물론 전제 조건은 있습니다. 이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7일까지 각 보험사가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모두 정리했다. 이런 이제 확인서를 제출을 한 다음에 10일부터 영업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카드사 같은 경우는 14일까지 이 확인서를 내면은 점검을 통해서 3월 초부터 이제 영업을 재개하는 건데 네. 어쨌든 뭐 뒤늦게나마 잘못된 너무 무리했던 이 규제 조치를 풀었다는 점에선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뒤늦게나마 잘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애초부터 물론 카드 사태라는 이 커다란 대형 일종의 참사죠. 네. 참사가 터지다 보니까 정부가 당황한 나머지 이런 조치를 취한 건 뭐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닙니다만 애초부터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어떻게 이런 정책을 쓰게 됐는지 전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뒤늦게나마 바로 잡았다는 거는 뭐 잘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조치를 책상에서 내놓으니까 그러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네. 이게 뭐 한미 FTA 위반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까지도 그런 논란도 있었죠. 나왔고, 예.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한 달 정도 한다고 이게 좀 어느 정도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장롱 속에 잠자는 카드의 개수가 줄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네요. 지금 뭐 이제 몇 년 전부터 당국이 이 휴면 카드 정리 캠페인 같은 걸 굉장히 강하게 벌였었죠. 그다음에 카드사들한테도 이제 좀 정리하라 이렇게 독려를 해왔는데 네. 그래서 많이 줄긴 줄은 것 같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휴면 카드라는 건 이제 1년 이상 실적이 없는 카드를 네. 얘기합니다. 휴면 카드가 1,395만 장. 그래서 작년 3월 말에 비하면은 한 1,000만 장 이상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거의 반 가까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지금 각 카드사의 휴면 카드 비율을 보면은 하나 SK카드가 여전히 23.7%, 23.7%라는 거는 이 회사가 발행한 카드 4장 중 1장은 잠자고 있는 카드라는 얘기가 됩니다. 네. 롯데카드도 16%좀 되고요. BC 15, 대부분 뭐 다 10% 이상이고 나머지 우리, KB, 그 다음에 또 삼성, 현대 네. 이제 이런 데들은 지금 10% 이하까지 내려간 상태인데, 근데 하지만 이 외국계 은행인 이 뭐 CT라든가 SC은행 같은 경우는 여전히 굉장히 네. 휴면 카드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아마 좀 이번 정보 유출 사태가
물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만 이 휴면카드 정리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그래도 모멘텀이 되는 예, 복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네. 하게 되는 게 이번에 사실 카드 취소하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철회하신 분들 많고 아예 물론 재발급 받으신 분들도 있지만 이번 기회에 아예 그냥 안 쓰는 카드 정리하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 휴면카드, 카드 쪽의 거품이 조금 빠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네. 사실은 저도 안 쓰는 카드가 꽤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예. 되게 아름아름 때문에 만드셨던 그렇죠. 그런 예. 카드. 정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휴면카드 이제 많이 없어지게 되고 말씀하신 대로 이번 사태가 좀 카드사들의 거품도 빼고 네. 위험도 좀 점검하는 그런 계기로 작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많이 해봅니다. 네. 이 얘기는 뭐 항상 나오고 있는 얘기기는 한데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중산층이 없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네. 계속 나오잖아요. 네, 지금 이번에 한국은행이요. 작년 6월 말 현재 이제 금융권에 대출이 있는 50만 명 정도의 이 신용 등급 변화를 한번 추적을 해봤다고 네. 합니다. 그랬더니 이 2008년 리만 사태 이후에 중간 정도의 신용 등급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 그러니까 한 5등급 내지 6등급, 우리가 이제 개인 신용 등급이 1등급부터 7등급, 10등급까지가 있는데요. 숫자가 높을수록 저신용이고 낮을수록 고신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1등급부터 4등급까지를 고신용자라고 네. 얘기를 하고 5, 6등급을 이제 중신용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7등급 이하를 이제 저신용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중간 등급에 계셨던 분들, 대출을 받았던 중간 등급에 있던 분들 4명 중 1명이 저신용층으로 네. 추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산층이 아니라 중신용층이로군요. 그렇죠. 엄밀하게 예. 말하면 중간 신용 등급, 네. 신용 등급상에 이제 중간층에 놓인 분들, 주로 이분들이 이제 중산층을 형성하시겠죠. 이렇게 되면은 약 25%가 지금 내려가는 건데요. 네. 글로벌 금융위기 또 뒤이은 유럽 재정위기 국내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어쨌든 대출 받으신 분들 기준으로 봤을 때 중산층 4명 중 1명은 이 하위층으로 떨어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심지어 1등급에서 4등급에 있던 고신용층, 신용 등급이 아주 높았던 분들도 네. 그중에 한 7%는 저신용층으로 거의 이제 수직 추락을 하게 됐다는. 고신용층의 경우에도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신용 등급이 뭐 항상 좋은 것, 항상 나쁜 거 아니고요. 네.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떨어지는 분들은 많고 올라가는 분들은 적게 되다 보니까 결국 우리 사회가 지금 이 중산층이 두터운 게 아니라 이 양극화, 호리병 사회 아니겠습니까? 네. 신용 등급도 아마 그런 구조가 지금 나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게 된 분들, 신용층이 신용 등급이 저신용으로 떨어지게 된 분들 같은 경우에 보통 이 총부채 상환 비율, 이제 소득 대비 이제 부채를 얘기하는 네. 거겠죠. 그 비율이 이 리만 사태 전에는 14%대였는데 지금 84%까지 엄청나게 올라갔네요. 네. 예. 아마 상당 부분은 하우스 푸어 뭐 이런 예. 분들이 아닐까 추정이 되는데 연령대별로 보면은 이 20대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20대 같은 경우에 중간 내지는 이 고신용 등급에 있던 분들 중에 28%가 네. 7등급 이하 저신용층으로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네. 이것은 이분들은 아마도 취업이 안 되고 예. 학자금 대출이 부실로 전환이 되고 네.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서 연체자로 이제 전환이 되고 이런 아마 사정이 있는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참 큰 문제인데 정말 청년들이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학교를 나오면서부터 신용이 낮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사회 일자리를, 첫발을 예. 어떻게 보면은 가장 낮은 신용 등급에서 출발한다는 거니까 참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죠. 그렇네요. 20대가 이렇게 많다는 사실은 정말 더 우울한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로 4대 악에 대한 보상보험이 생겼다 그러는데 이게 4대 악이 어떤 거죠?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그다음에 불량식품. 불량식품까지도요? 네, 예. 네, 이런 네. 거를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 예. 현대해상에서 이제 출시가 되고 우선은 취약계층부터 이런데 아무래도 많이 노출되어 있는 예. 취약계층부터 무료 가입이 되고 일반인 가입도 점차적으로 유료로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학교 폭력이나 이런 것을 당했을 경우에는 보상금이 지급이 되는 그런 보험이죠. 그렇죠. 일반 상해 뭘 만약에 상처를 입었다면은 예. 뭐 부상을 당했거나 뭐 신체적인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보험 처리가 되고요. 예. 거기 외에 플러스 알파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유죄를 뭐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네네. 최대 100만 원까지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도 보상을 해준다는 보험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뭐 큰 변화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우리가 지금 거의 손에서 놓지 않고 있는 게 스마트폰이죠. 이 스마트폰도 해킹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YTN 라디오의 앱 예스가 있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고요.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제는 이렇게 뭐 PC 시대의 그 해킹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바일 시대의 해킹도 정말 대비를 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모바일 보안 스타트업이라는 SE웍스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이 업체 대표가 유명 해커 출신이십니다. 홍민표 대표인데 모바일 해킹 얼마나 진화를 해왔고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얘기 하지 말라 그러는데 제가 하려고요. 세계 3대 해커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예. 네, 이거 해커는 3대 해커는 누가 정하는 건가요? 글쎄요, 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해킹에 관심이 많으셨다고 하던데. 예. 예. 일단은 지금 이제 모바일 해킹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개인적인 얘기는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폰도 컴퓨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잊고 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이 피싱 범죄, 스미싱 범죄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 있는데 네. 이걸 통해서 우리 정보가 어디까지 빠져나가는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네. 어떤 정보가 빠져나갈 수 있는 건가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폰도 PC랑 똑같은데, 네. 스마트폰에 담고 있는 여러 정보들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뭐 전화번호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문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네.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찍었던 사진들, 동영상, 그 다음에 업무용으로 이렇게 주고받았던 이메일이나 이메일에 있는 첨부 파일, 네. 네, 그런 것들 일단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빠져나갈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위치 정보 같은 경우 GPS가 작동을 하니까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위치도 다 빠져나갈 수 있고, 예, 그리고 그다음에 마이크 같은 것도 이렇게 강제로 구동을 시켜서 그 상황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이렇게 소리 같은 것도 다 녹음해서 서버로 전송할 수도 있고요. 아, 그런가요? 예. 그런 악성 코드도 지금 개발이 돼 있어요? 일단 실제로 예. 방송에서도 좀 많이 나왔었고요. 예. 예, 실제로 사이버 홍신소다 해가지고 예. 이렇게 한 달에 얼마씩 내면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한테 그 앱을 깔아서 네. 그 사람이 뭐 하는지 모든 내용들을 다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서비스도 있었고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앱들을 다운받아서 쓰잖아요. 네. 그 앱을 활용하는 것이나 이런 이력까지도 다 해킹이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현재 설치되어 있는 앱들은 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네.
예. 그렇군요. 저는 그래서 스마트폰이 자꾸 이제 저한테 묻잖아요. 위치 정보를 전송할까요? 그러면은 승인 안 함, 허용 안 함, 네. 이런 걸 누르는데 그렇게 네. 하는 것도 해킹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겠네요. 그쵸. 잘 알려지지 않은 앱이나 본인이 잘 모르는 앱 같은 경우에는, 예. 예, 좀 그런 식으로 하면 좋고요. 이미 잘 알려져 있고 검증된 앱은 네. 그냥 뭐 위치 정보 승인을 해도, 네. 예, 괜찮을 것 같고요. 대표님은 어떻게 쓰세요? 위치 정보나 이런 것들. 예. 뭐 일반적으로 유명한 소셜 네트워크 프로그램 앱들은 네. 그냥 허용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잘 알지 못하는 앱들 그냥 설치한 것들은 잘 안 키고 있고요. 뭐 푸시 같은 경우에 잘 안 키고 있고요. 예. 네. 근데 이 스마트폰을 통한 해킹이 이제 얘기를 하면은 보통 우리가 피싱하고 스미싱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이 피싱과 스미싱은 어떻게 다른가요? 사실 그 피싱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낚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문자로 해서 낚는 게 이제 SMS 피싱이라고 해서 스미싱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예, 둘 다 이렇게 좀 비슷하긴 한데, 일단 스미싱 같은 경우에는 되게 교묘하게 낚아요. 본인 그 사용자가 이렇게 클릭할 수 있게끔 네. 이렇게 터치를 하면 이제 설치가 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일반적인 피싱은 뭐 본인이 이렇게 어떤 걸 뭐 설치한다기보다 교묘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행위를 하다가 낚이는 거고요. 보통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돌잔치 문자 뭐 이런 네. 것들이 스미싱이었던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거의 다 스미싱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예. 예. 그래서 이번에도 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이거를 뭐 어디서 확인해 보세요 이러면서 뭐 K자로 시작되는 이런 네. 링크를 걸어 놓으니까 왠지 우리나라 정부 기관일 것 같고 그래서 눌렀다가 당하신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굉장히 많죠. 네. 예. 그런 그렇군요. 식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회적인 이슈가 있는 걸 가지고 네. 이렇게 많이 공격자들은 사용자를 낚죠. 대표님은 혹시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뱅킹 하세요? 예, 하고 예. 있어요. 저는 너무 겁이 나서 하진 않는데 여기다 네. 공인인증서 그리고 또 네. 보안 인증카드 같은 경우에도 어떤 분들은 이제 카메라로 찍어놓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굉장히 위험할 것 같은데. 실제로 저희가 그때 분석했던 그런 스미싱 악성 코드가 네. 그 해외 특정 서버로 그 사진 폴더에 있는 모든 사진들을 다 가지고 가고요. 예. 그다음에 공인인증서 파일도 가지고 가고 어떤 뱅킹 앱을 쓰는지 앱도 가져가고요. 그래요? 예, 그런 것들도 실제 발견됐었고요. 모바일 뱅킹 이렇게 편리한데 안 쓸 수도 없고요.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죠? 일단은 그러니까 요즘 모바일 뱅킹들은 그 앱 위변조 뭐 방지 이런 솔루션도 많이 적용이 돼 있고요.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 배포하고 있는 그런 뭐 구글 플레이라든가 티스토어라든가 이런 검증된 스토어 있잖아요. 네. 거기서 다운받은 앱을 실제로 이제 사용을 하고요. 네. 일단 최대한으로 조심하는 게 사실은 네. 예, 그게 답이고요. 뭐 그걸 교묘하게 낚는다고 해서 낚는데 그거를 네. 어떻게 막 피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러면 혹시 이 SE웍스에서 이런 모바일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떤 네. 이런 그 해킹들을 방지하기 위한 백신이나 이런 것들도 개발을 하셨나요? 저희는 일단 백신은 아니고요. 예. 그 앱 자체가 네. 그렇게 은행에서 혹은 금융기관에서 이렇게 배포를 할 때 그 앱 자체가 네. 전혀 변조되지 변조되지 않게 예. 이렇게 보안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묶는다 랩핑하듯이요. 예. 보안으로 이렇게 방어막을 씌워서 내보내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은 백신이라는 거는 굉장히 PC 시대의 단어를 제가 얘기를 한 건가요? 아니 모바일에도 백신이 있는데요. 예. 모바일 백신은 이미 이제 알려져 있는 네. 악성 앱들을 이제 패턴 기반으로 탐지하는 게 보통 백신이라고 하고요. 예. 예, 그건 좀 약간 사후 대처죠, 백신은.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실리콘밸리 다녀오셨다고 하던데 이 네. 모바일 앱 지켜주는 이 서비스 가지고 가셨다고 들었거든요. 예. 예. 그 설명 좀 해주시고 어떤 예. 일이 있었는지도 말씀 좀 일단 부탁드립니다. 모바일, 그러니까 스마트폰 전 세계 다 쓰잖아요. 예. 근데 모바일 앱 보안 쪽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국내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제 미국 쪽이랑 전 세계가 다 해당되고 그다음에 시장이 사실 글로벌 시장을 보고 있었고 네. 미국 시장이 더 커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관련돼 가지고 실제 현지 그런 큰 기업들도 만나보고 예. 또 뭐 저희 회사가 또 미국 쪽 진출하는 거 관련돼서 예. 그런 관련된 부분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 그럼 미국 진출에 어떤 교두보를 좀 만들어 놓고 오셨나요?
예, 뭐 그쪽 현지에다 좀 세팅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예. 현지에서 뭐 그런 한국의 뭐 기술력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이렇게 인정을 받았고요. 예. 그러시구나. 네.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업체들,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로부터 많이 돈을 받으셨더라고요. 네. 소프트뱅크 벤처스도 들어왔고, 퀄컴 네. 벤처스도 들어왔고, 또 패스트트랙 아시아인가요? 예, 패스트트랙 아시아요. 예, 상당히 좀 많은 업체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갔을 때도 현지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관심을 보이던가요? 예, 현지 있는 이제 미국 쪽에 있는 VC들도 관심을 많이 보였고요. 예, 예, 근데 뭐 지금 일단 그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 단계인데, 네. 예, 당장이 뭐 이렇게 필요하거나 한 상황은 아니라서, 예, 예, 아무튼 이야기는 좀 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하고 오셨고, 관심도 그쪽에서 많이 발표를 했죠. 보였다. 뭐 피치도 하고, 예. 같이 뭐 서비스 소개도 하고, 네. 예, 그런 것들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것들을 그렇군요. 했었죠. 예, 언제나 이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이 있을 경우에 또 펀딩을 받으실 수도 있는 거고. 네네, 맞습니다. 근데 외국하고 우리나라의 그 보안 인식은 어떻게 좀 차이가 있나요? 보안 인식이요? 예, 보안에 대한 인식이 혹시 뭐 어. 우리보다 더 앞섰다든지 뒤졌다든지 뭐 이런 차이가 좀 있을까요? 앞섰다기보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 액티브엑스 같은 것도 안 쓰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모바일 뱅킹이든 뭐든 그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아이디랑 패스워드 위주로 쓰고 있고요. 네, 예, 그러니까 좀 약간 이렇게 좀 인증을 좀 2중화, 3중화 인증을 하긴 하는데 뭐 공인 인증서나 뭐 액티브엑스를 써서 하는 방식은 아니고요. 네, 예, 그리고 뭐 그런 해킹 관련된 처벌 규정도 예, 뭐 우리나라도 뭐 약한 건 아니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고 10년형 정도 징역인데요. 네, 근데 미국은 뭐 애국자법이다, 뭐 사이버 뭐 보안지능 증진법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다 붙으면 또 20년형이고 또 외국 해커가 공격했을 때 실제 기사 뜬 거에는 뭐 343년형 뭐 이렇게 막 네. 이렇게 뭐 그런 것도 기사도 접한 중신형이네요. 적. 예, 네. 네. 그러니까 좀 뭐 그런 뭐 사회적으로 좀 많이 이렇게 좀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미국 쪽 아직 잘을 많이 몰라서.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해킹이라는 것, 그러니까 네. 그 대표님께서 처음에 해킹 관심을 가졌을 때는 그냥 다 PC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PC였다가 이제 모바일로 진화를 하고 있고, 네. 저도 얼마 전에 이런 기사를 쓰기도 했지만 이제 앞으로 무인차도 나오고 이러면 이게 다 컴퓨터잖아요. 그렇죠. 사물 네. 인터넷 되고 이렇게 되면 네. 다 컴퓨터인데 그러면은 정말 해킹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큰 위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어떻게 될까요? 지금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고 딱 얘기를 하는데 예. 사실은 모바일 플랫폼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휴대폰에 적용했을 때 스마트폰인 거고 예. 뭐 스마트 카드 있고 냉장고, TV 뭐 예. 굉장히 많아요. 뭐 나중에 뭐 드론 같은 것도 뭐 날아다니면서 뭐 여러 가지 행동을 할 거고요. 드론 이미 아마존도 쓴다 그러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도 모든 게 다 모바일 플랫폼인데 걔네들 그러니까 그런 모바일 플랫폼에 취약점이 있다면은 또 다른 사고들이 나타날 수가 있죠. 스마트폰은 배터리가 없거나 그다음에 화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주머니에 있으면은 뭐 카메라가 노출될 일은 없는데 네. 뭐 스마트 TV 같은 경우에는 전원도 항상 들어가 있고 카메라도 거실을 보고 있고 그렇죠. 예, 그런 경우에 굉장히 더 많은 사생활 노출될 수도 있죠. 그러면은 이 SE웍스 대표이시자 또 해킹, 화이트 해커기는 하시지만 해킹도 하시고 이런 네. 분으로서는 우리나라 이제 당국이라든지 또 개인들에게 어떤 당부 말씀을 하고 싶은 게 꼭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는 뭐 정품 소프트웨어 쓰는 거 그런 네. 뭐 PC나 스마트폰 구분 없이요. 정품 소프트웨어를 쓰고 그다음에 뭐 업데이트 같은 거를 이제 제조사에서 업데이트를 알려줬을 때 보통은 뭐 귀찮고 와이파이 연결해야 되고 하니까 안 하거든요. 네. 그런 업데이트도 자주 해주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증된 앱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아서 이제 사용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문자나 뭐 다른 웹사이트를 통해서 링크 클릭해서 뭐 설치하는 앱들은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스마트폰에 유출될 그런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좋고요. 그 개인 네. 어떤 정보, 민감한 정보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뭐 기본적인 이제 뭐 설정들, 보안 설정들이 있는데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에 대해서 뭐 설치를 안 되게 하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하시고 네.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보통 아이클라우드 계정 하나가 이제 털린다고 해야 되나요? 그 털리면 이제 다 털리는 거잖아요. 예, 아이폰에 있는 사진과 그렇죠.
그런 부분도 별도로 분리해서 예. 계정이랑 패스워드 자체를 분리해서 사용하시면 예, 더 훨씬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SEworks에서 개발하고 계시는 이 네. 모바일 그러면은 앱 서비스라고 해야지 되나? 앱 보안 서비스? 네, 예. 앱 보안 서비스. 앱 보안 서비스는 그러면은 개인들이 구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는 이제 기업이 앱스토어에 올리기 전에 예. 이제 저희 서비스를 씌워서 예. 이렇게 앱스토어에 올리면 이제 공격자들이 그 앱을 이렇게 뭐 분석을 하지 못하고 네. 변조를 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렇군요. 기업들이 역시 보안에 대한 인식을 키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항상 마지막에 지출하려고 하지 말고 가장 먼저 지출할 수 있도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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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킹에 대한 좀 재밌는 얘기 좀 들어보고 싶은데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오늘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SEworks 홍민표 대표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네, IT로 보는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글과 모토로라의 그러니까 구글이 모토로라 사업부를 인수를 했다가 매각을 했죠.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레노버가 이 부분을 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그렇다면은 이 레노버의 또 진격은 어떻게 시작이 될 것인지, 마이크로소프트웨어의 주민영 팀장과 전화를 통해서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웹상에서만 보다가 이렇게 또 음성을 들으니까 상당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좋은 글 많이 쓰고 계셔서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 구글이, 저는 예. 상당히 좀 영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예. 예, 모토로라의 이 사업부를 인수를 했을 때도 영리했는데, 이게 네. 돈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지 영리하게 지금 딱 판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예. 어떻게 보셨나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구글이 모토로라 인수하면서 다양한 관점에서 좀 전망이 있었거든요. 네. 뭐 특허 때문에 인수한다는 예언도 네. 있고, 직접 스마트폰 시장에 진출을 해서 한다는 전망도 있고, 다양한 전망이 있었는데, 일단 모토로라를 보유하고 있다가, 사실 연간 한 1조 원가량의 손실 계속 기록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 모토로라 사업부가. 그런데 좀 빠르게 의사결정을 해서 또 중국에 부사하고 있는 업체에 모토로라를 안기고, 삼성전자나 LG전자 이런 업체들이 또 경쟁자를 키워주는 대단히 영리한 좀 의사결정을 빠르게 내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구글 모토로라 인수 재매각을 한 거를 보면요. 네. 그 모토로라 인수한 지 한 2년 반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그동안 제품들이 몇 가지가 나왔지만 시장에서 사실 큰 성과를 내지를 못했거든요. 네. 예, 보면 인수가가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3조 원 정도 됐는데, 그리고 2013년에 보면 지난 실적 발표에서 한 우리 돈으로 한 1조 3천억 원 이상씩 모토로라 사업부가 순손실을 기록을 했어요. 네. 예, 그래서 모토로라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스마트폰 제조 쪽에 좀 시도를 해보다가 좀 잘 안 되니까 빠르게 좀 매각을 하면서 좀 네. 의사결정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판 가격도 거의 샀던 가격이랑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아니요. 차이가 아닌가요? 좀 많이 나는데요. 아, 그런가요? 예. 예. 인수했던 가격은 125억 달러, 한 예. 13조 원이 좀 넘고요. 네네. 예, 판 가격은, 레노버에 판매한 가격은, 한 20, 달러? 예. 였죠. 23억 5천만 달러 예. 정도 규모인데요. 네. 한 4분의 1 정도 가격밖에 못 받았어요. 아, 그렇군요. 예. 예. 근데, 좀 말씀을 더 드리면, 네. 반면에 이제 전부 다 매각한 게 아니고 특허나 R&D 사업권 이거 구글이 직접 보유를 하고 있고, 네. 그 전에 다른 휴대폰 말고 다른 부분은 또 모토로라 사업부의 다른 부분 이미 매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한 현금으로 보면은 한 2조 원 정도 손실을 본 걸로 그렇게 추산이 됩니다. 네. 근데 정말 그래서 구글이 영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특허라든가 이런 부분은 오롯이 놔두고 예. 이제 정말 껍데기만 판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래도 또 이 레노버라는 업체가 이걸 덥석 물었어요.
예. 그래서 이 레노버는 도대체 어떤 생각일까 궁금하고 또 레노버를 많이 알기는 하지만 아직도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이 업체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아, 예. 일단 인수 후에 그 인터뷰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네. 레노버 회장의 인터뷰 기사를 보면 구글이 모토로라를 인수한 직후에 이미 특허 말고 나머지 부분을 넘기라고 끊임없이 구애를 한 걸로 좀 이렇게 알려졌거든요. 네. 예. 레노버를 좀 소개를 드리면 원래는 PC 쪽에서 많이 유명하죠. 네. 그래서 그 지금 2013년도 기준으로는 PC 시장 점유율 전 세계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예. 그 현재 뭐 레노버 같은 경우 국내에서 사실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글로벌하게는 뭐 160개국에서 한 건수를 수만 명 보유를 하고 있고 예. 연매출도 한 340억 달러 정도 되는 글로벌 회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과거에 원래 중국 내수 시장에서 중국에서 PC 시장 국산화를 하면서 성장한 회사거든요. 네. 근데 글로벌 시장에서는 비슷하게 이번에 모토로라 인수랑 비슷한 케이스처럼 IBM이라는 회사의 PC 네. 사업부를 인수를 해서 그렇죠. 8년 네. 동안 이렇게 키워내서 전 세계 1위를 한 그런 좀 저력도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기억이 있어서 IBM을 네. 이렇게 M&A를 해서 엄청나게 컸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모토로라 사업부를 사게 되면은 또 뭐 휴대폰 시장에서 또 강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는데 근데 네. 스마트폰 시장이 또 하드웨어가 많이 또 성숙기에 접어들었잖아요. 네. 그 레노버한테 과연 이득일까 이런 의구심은 좀 들어요. 네. 어떻게 그게 보시나요? PC 시장을 놓고 보면요. 네. 사실 PC 시장도 이미 되게 포화되어 있고 수익성이 많이 떨어진 시장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 수익성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레노버가 사실 1위로 성장을 한 건데요. 지금 스마트폰 시장 추이를 보면 레노버가 현재 4위에서 5위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1위, 2위랑 2인 삼성, 애플이 워낙 자리를 확고하게 하고 있고 나머지 업체들이 뭐 또 다른 중국 업체인 화웨이나 우리나라 네. LG전자 같은 회사들이 있는데 다 점유율이 고만고만한 수준이거든요. 예. 그래서 레노버가 모토로라를 인수하면서 LG랑 화웨이를 누르고 합치면은 한 3위 정도 규모로 이제 튀어오르는 상황이고요. 네. 과거에 그 레노버가 그 IBM을 인수했을 때도 PC 시장에서 비슷했어요. 예. 한 뭐 5위권을 하다가 IBM 인수하면서 조금 한 10% 정도 점유율을 뛰었다가 꾸준히 키워낸 사례가 있어서 뭐 일단 그 레노버의 어떤 저력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레노버 회장은 이번에 인수한 이후 직후의 인터뷰를 통해서 뭐 삼성이나 애플을 포함해서 탑3로 자리매김을 하겠다. 그런 좀 전략적인 공격적인 행보를 앞으로 할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지금보다 예. 내년 정도에 한 2배 이상의 목표치를 발표를 했고요. 야심이 많이 있군요. 네. 예. 근데 이게 지금 서로 간에 계약만 맺은 상태지 이게 승인이 아직 나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잖아요. 돈이 오가지도 아직 않았고. 예, 예. 그것도 좀 더 지켜봐야죠. 그래서 이게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일단은 첫 번째가 일단 사실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아 이제 기업 인수가 최종적으로 네. 확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미국 내에서는 아무래도 모토로라라는 회사가 뭐 과거 IBM도 있었고 몇 개 비슷한 케이스가 있지만 그 약간 자존심 같은 느낌이 있어서 네. 특히 모토로라가 휴대폰 시장을 처음으로 이제 개척한 그런 그렇죠. 유서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네. 구글에 인수되는 거랑 또 중국 회사에 인수되는 거랑 또 여론이 이런 부분이 많이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워낙 일단 두 회사는 이미 합의를 한 상황이라서 좀 추이를 봐야겠지만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뭐 인수까지 일단 장기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뭐 삼성, 애플도 그렇지만은 LG전자가 상당히 좀 긴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예. 사실 스마트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보면요. 사실 예. 삼성전자는 이미 좀 1위를 좀 탄탄하게 이미 자리를 매김을 해놓은 상태여서 그리고 또 하이엔드 시장에서도 잘하고 있고 네. 또 애플 같은 회사도 이제 좀 고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잘하고 있는데 좀 중국 회사들과 비슷한 규모에서 경쟁하고 있는 뭐 LG나 펜텍 같은 국내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당장 좀 치열하게 경쟁에 직면할 것 같고요. 그렇겠죠. 예. 예. 특히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에 이제 IBM의 사례도 있지만 네. 글로벌 브랜드를 인수를 해서 그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예. 자기네 브랜드 약한 것들을 보완을 해서 글로벌 시장에 빠르게 치고 나가는 그런 전략을 펼치는데요.
특히 가격을 많이 낮춰서 네. 특히 중국의 생산력을 바탕으로 가격을 많이 낮춰가지고 시장 전체 가격을 다운시켜서 생존하는 게임으로 가는 예. 그런 전략을 많이 펼치거든요. 특히 스마트폰 시장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씩 포화 단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좀 가격이 좀 떨어지면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그런 약간 치킨 게임으로 뭐 예.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에 갈 그런 장기적인 전망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제 중국이 인수하면은 그런 경우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예. 저가 휴대폰 업체들도 중국에서 많이 부상을 하고 있던데 그런 쪽도 많이 예. 좀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마이크로소프트웨어 주민영 팀장이었습니다. 4시 뉴스 듣고요.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